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제4과 한국의 의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4과 한국의 의례 배우겠습니다. 자, 의례가 뭔가요? 의례는 어떤 행사 같은 걸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한국에서는 관, 혼, 상, 제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쉬운 것부터 먼저 보면 혼은 결혼하는 거죠. 결혼. 그리고 상은 이제 이게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나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 돌아가신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고 기리는 거, 이거를 제라고 하죠. 그리고 관은 19살이나 20살이 돼서 이제 성인, 어른이 됐다. 이제 투표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 축하하는 이거 관례. 이렇게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한국의 의례, 그리고 문법은 뭐뭐 하더니, 뭐뭐은 나머지, 이런 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어떤 그림인가요? 결혼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하는 전통 결혼식이에요. 지금 여기 이분은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 외국분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한복, 전통 혼례를 올리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것은 뭔가요? 이것도 결혼식이죠? 이것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서양식 결혼식입니다. 이렇게 양복과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죠.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있나요?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지금 이렇게 좀 흘렸어서 잘 안 보이지만 첫 돌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잔치는 아이가 태어난 1년이 되는 애 생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같이 축하도 하고 아이 앞에 이렇게 음식 같은 걸 놓고 같이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돌잡이라는 것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거는 어떤가요? 지금 여기는 장례식 하고 있는 거죠. 장례식. 상례라고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관혼, 상제 중에서 세 번째 상에 해당하는 상례, 장례식을 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좀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고 조문객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즘은 종교에 따라서 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이라든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1년마다 이렇게 기리는 제사라든지 아니면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어떤 축하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지 이번 과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결혼식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하나요? 어휘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의 결혼식장에는 여기 남자 신랑, 여자 신부. 자, 남자 이름은 신랑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받침 때문에 신랑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결혼하는 남자 신랑, 결혼하는 여자 신부가 있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대부분 한국에선 이렇게 결혼을 하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아내한테 잘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잘 같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인을 서주시는 분, 이분을 이렇게 주례라고 합니다. 주례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회자, MC 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신랑 들어오세요. 자, 신부 들어오세요. 네, 주례 선생님이 말씀 읽겠습니다. 뭐 이제 신랑 신부 결혼했으니까 행진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회 MC 같은 사람. 그리고 하객, 축하객, 축하 손님 이란 뜻이죠. 하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선생님이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주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하나요? 보통 한국에서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축하를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워낙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전에 선생님이나 예전에 교수님이나 아니면 좋은 이렇게 그 주례를 봐주실 만한 분을 찾기 힘들 수가 있어요. 좀 바쁘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해서 지금 주례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주례도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적으로 주례만 돈을 받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돈을 드리고 주례를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요즘은 있습니다. 또 하객도 요즘은 정말 재미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결혼식장에서 손님이 많이 오지 않으면 조금 부끄러워요. 친척도 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친구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한국 사람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친척들이 결혼식장에 많이 못 올 수도 있고 친구들이 바빠서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하객, 축하해주는 사람, 내 친척이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하는 것처럼 약간은 실제는 아니죠. 그런데 아르바이트 돈을 받고 와서 축하해. 마치 친구처럼, 마치 친척처럼 이렇게 축하를 돈을 받고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또 어휘를 보겠습니다. 축의금, 자,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 돈, 축의금을 내요. 보통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결혼할 때 이렇게 축의금을 주죠. 얼마를 주나요? 한국에서도 조금 친하면 얼마, 많이 친하면 얼마, 아니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은 얼마 이렇게 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주는 금액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축의금을 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피로연을 하다. 자, 피로연은 뭐예요? 파티죠. 파티해요. 같이 먹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 거 피로연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피로연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꼭 국수, 여러분 국수 아시죠?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밀가루 면으로 되어 있는 국수, 이거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는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결혼식장에 음식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꼭 국수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아주 오래전 결혼식에서는 이 국수, 밀가루 면으로 만든 국수를 대접하는 게 예의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밀가루가 비쌌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면의 음식은 아주 비싼,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때 결혼식장에서 국수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 저한테 국수 언제 먹여줄 거예요? 우리 국수 언제 먹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야,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패백. 패백은 뭔가요? 이 패백의 기본적인 뜻은 여기 결혼하는 신부. 보통 패백은 그 신랑이 양복과 신부가 드레스 입은 것을 이렇게 한복으로 갈아입고 전통 혼례의 옷을 입고 이 신부가 신랑의 이게 친척, 신랑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인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백을 하다, 패백을 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 장례식장입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장례식장은 이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좀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을 장례식장이라고 하죠. 빈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빈소는 이 공간, 이렇게 장례식이 치러지는 이 공간을 빈소라고 해요. 그래서 빈소를 찾다. 빈소를 방문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장례식장에 갔다. 아는 분이 돌아가셔서 거기를 같이 이렇게 좀 조의를 표하려고 같이 슬픔을 표하려고 하는 곳, 그 장례식장을 갔다. 이렇게 그곳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빈소를 찾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빈소를 찾다, 빈소를 방문하다. 뉴스 기사나 신문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어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은 돌아가신 분이죠. 여기 이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할 때 고인이라고 하고, 이 영정은 이 돌아가신 분의 사진 이렇게 좀 둬야 되죠. 이거를 영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문객, 조문하다, 조의금을 내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가 있는데 이거는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슬픈 것을 표현해요. 어떡합니까? 돌아가셔서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문객, 그래서 슬픔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사람을 손님, 조문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를 조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이 장례식장에도 이렇게 돈을 좀 드립니다. 결혼식처럼 돈을 들여서 이거는 조의금, 축의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조의금을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훈, 상제, 상은 돌아가셨을 때 쓰는 말. 그래서 상주, 상을 당하다, 상복을 입다. 이 상이라는 거 이게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라는 건 상주인.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뭐 큰아들, 혹시 뭐 큰아들이 없다면 동생이 하기도 하는데, 보통 상을 당하신 집안에 가장 좀 나이가 많은 남자, 보통 남자가 상주를 합니다. 요즘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예전부터는 남자,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주는 보통 여기 이 빈소를 지키고 이렇게 그 조문객이 방문을 하면 같이 인사를 하고 절하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접객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주가 있고요. 상을 당하다. 여러분 이 당하다라는 뜻 알고 있나요? 당하다라는 건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걸 당한다라고 하죠. 뭐 강도를 당해요. 사기를 당해요.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당하다. 상을 당하다 같이 외우셔야 돼요. 네.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을 당했어요. 상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의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을 당하다. 그리고 상복. 이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이렇게 상주들이 되면 남자는 보통 검은색 양복, 여자는 검은색 한복을 입어요. 이거를 상복,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라고 해서 상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문법, 이 던이 보겠습니다. 던이. 이 과거의 관찰, 이게 봐요. 과거에 봐서 알게 된 사실, 그거에 이어진 행동이나 상황,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문법에 더나 던, 이런 것도 있으면 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던이는 과거에 내가 이거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었거나 이런 걸 할 때 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나한테는 쓰지 않습니다. 보통 제3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뭐뭐 하더니 뭐뭐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잠시드 씨가 제 친구를 보더니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일이 생겼다는 말이죠. 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잠시드 씨가 제 친구를 봤어요. 오, 마음에 든다. 이 친구 사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 친구를 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도 방금 문자를 확인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문자를 확인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밥을 많이 먹더니 배탈이 났어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탈이 났어요. 그리고 날씨가 무덥더니 이번 주는 시원해졌어요. 자, 무덥다. 아주 많이 덥다라는 말이죠. 무덥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날씨가 무덥더니 이번 주에는 시원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해볼까요? 자, 애나 씨한테 좋은 일이 있어요.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다 드디어 결혼하다. 애나 씨가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결혼하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장거리 연애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가까운 곳에서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서울에 있고 남자는 부산에 살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자주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연애를 하는 거, 이런 걸 장거리 연애 이렇게 이야기하죠.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고 드디어 결혼을 해요. 장거리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결혼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후엔씨 열심히 돈을 모으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다. 후엔씨가 열심히 돈을 모으더니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돈을 모으더니. 자, 라민씨는요. 라민씨가 열심히 공부하다 장학금을 받다.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돈을 주죠. 이런 걸 장학금이라고 해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장학금을 받아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안젤라는요. 성실하게 근무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해요.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해요. 승진은 뭐예요? 이렇게 대리에서 과장에서 부장,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직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승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기들보다 같이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 동기는 같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간에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보다 먼저 승진했어요. 성실하게 근무하더니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잠시드 씨는요. 작년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다 올해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다. 잘 한다는 말이죠. 뭐 이렇게 끊기지 않고 아주 말 잘하는 거, 유창하게. 작년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더니 올해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보겠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앞의 상태나 행동의 결과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태가 그 결과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 친구는 너무 슬픈 나머지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자, 친구는 너무 슬퍼요. 친구가 많이 슬퍼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상태, 행동의 그 결과, 그거로 이 뒤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이 슬픈 나머지 여기 뒤쪽에 나오는 부분은 조금 심한, 조금 강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12시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오래 기다린 나머지 12시 5분에 밥을 먹었어요. 이러면 이상해요. 왜냐면 앞에 그 12시에 먹었는데 12시 5분에 먹었어요. 여기는 너무 큰 심각한 이런 아주 심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땐 나머지라는 문법을 쓰면 조금 어색합니다. 이 나머지는 이 앞에 있던 결과 그리고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원인과 뒤에 있는 결과, 이 결과가 조금 더 큰 변화, 조금 심한 변화, 조금 극단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뭐 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면 좀 좋은 문법이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아니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오, 진짜 전혀 생각이 안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심한 일이죠. 너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라미는 너무 지쳤어요. 지친 나머지 공부를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갈 생각까지 했었다. 나 이제 공부 안 할 거야. 나 집에 갈 거야. 라는 이런 심한 생각까지 했었다는 이야기죠. 공부를 그만두고 집에 갈 거 왜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친 나머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물건을 훔치려던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경찰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넘어졌어요. 당황해서 넘어졌어요. 물건 훔쳐서 물건을 도망가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왜요? 당황했어요. 당황한 나머지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을 해볼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도전을 안 한대요. 요즘 젊은이들 실패를 두려워하다.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도전을 안 한다고 하네요.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도전을 안 한다고 하네요. 요즘 젊은이들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을 안 해. 신문 기사 제목 같은 거죠. 이런 느낌,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토픽 시험이나 이런 시험 같은 걸 볼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제목을 만드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 도전을 안 한대요.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도전을 안 한다고 하네요. 다음부터 볼까요? 영화배우 A씨, 영화 촬영으로 과로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 병원에 입원했어요. 결국 뭐뭐 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화배우 영화 촬영으로 과로한 나머지 결국 병원에 입원했어요. 영화 촬영으로 과로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민들 태풍 때문에 불안해 밤에 한숨도 못 자. 태풍 이런 거 이렇게 큰 바람이 부는 거 이런 걸 태풍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밤에 한숨도 못 자. 여기 한숨이라는 거는 잠깐이란 뜻이 있어요. 잠깐. 그게 이런 것도 한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숨을 잠깐 쉴 동안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태풍 때문에 불안해 밤에 한숨도 못 자. 한숨도 못 자다. 한숨도 못 자다 이렇게 같이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저는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요? 조금은 잤겠죠. 근데 한숨도 못 잤다는 거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라는 말인데 약간은 과장 표현입니다. 자긴 잤겠죠. 그런데 잘 자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에 불안해서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태풍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런 뒤에 약간의 과장 표현, 좀 심하게 이런 과장 표현이 있어야 뭐뭐 한 나머지 문법이 잘 어울립니다. 자, 다음에 고3 학생들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은 뭐예요? 이렇게 계속 기분이 좋지 않고 슬퍼요. 이게 병이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건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아주 심한 일이거든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어떤 행사인지 맞는 것과 연결해 보세요. 자, 백일잔치, 돌잔치, 회가변 환갑잔치, 고희연 칠순잔치. 자, 여기 보면 백일잔치는 이게 100일,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하는 파티 같은 거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100일 잔치를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의 예전에는 좀 의료기술이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것들이 없고 이 발달되지 않고 한국 사람이 먹는 것도 좀 부족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100일이 지나기 전에 아이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100일 정도가 지나면 이 아이는 이제 죽지 않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파티를 해준다.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일 잔치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어요. 100일 잔치, 그리고 돌잔치는 1년 생일이죠. 1년 생일. 그래서 돌잔치에는 이런 돌잡이 같은 거를 해서 아이한테, 어떤 물건, 아이한테 물건 같은 걸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뭐 실이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해서 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필 같은 거를 아이한테 보여줘서 아이가 이렇게 연필을 잡으면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겠네. 나중에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아니면 뭐 돈을 잡으면 이 아이는 나중에 부자가 되겠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축구 신발, 축구화 같은 것도 두면 얘는 축구 선수가 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장난감으로 되는 야구 배트 이런 걸 주면 아이가 뭐 야구 선수가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마이크, 여기 보시는 이런 마이크 같은 것도 이렇게 잡으면 뭐 아이가 뭐 요즘은 아이들이 가수가 되거나 연예인이 되는 게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연예인 탤런트가 되겠구나 하는 이런 돌잡이, 이런 거를 하는 거 돌잔치에서 합니다. 그리고 회갑, 환갑, 회갑이나 환갑, 이게 돌아왔어요. 이 갑자가 돌아왔어요 라는 건데 나중에 한번 배워보세요. 60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회갑, 환갑은 60세, 그리고 고희, 칠순, 이건 70세. 이렇게 생일 파티죠, 생일. 그런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어서 요즘은 회갑, 환갑은 생일이니까 파티를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옛날처럼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칠순, 팔순 이런 경우는 이제 크게 파티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잔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최근에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아기의 장래를 추축한다. 자,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이죠. 이 돌잔치. 그리고 아기의 장래를 추축한다. 아기의 장래, 미래. 아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이거 돌잔치 말하는 겁니다. 아기의 장래를 추축한다. 이건 돌잔치. 돌잔치가 아니고 돌잡이. 돌잡이 말하는 거예요. 돌잡이. 자, 그리고 7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70번째, 70번째, 칠순이라는 거죠. 70, 70. 70과 70 같은 의미예요.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을 축하한다. 100일 이렇게. 그리고 60번째 생일. 회갑과 예수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60이란 뜻이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는 오래 살아요. 그리고 기원해요. 이거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사세요. 이렇게 기원하는 거.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볼까요? 어떤 행사의 초대장과 순서지입니다. 초대해요. 어떤 행사예요? 돌잔치죠? 네. 돌잔치, 예나라는 아이의 돌잔치에 초대합니다. 오세요 라고 하는 카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태어난 예나가 건강하게 돌을 맞이했습니다. 예나를 사랑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 첫해 돌잔치, 1살 생일이니까 와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죠. 와서 밥도 드시고 사진도 찍고 아이 이게 돌잡이 하는 것도 봐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네.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오세요. 오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장소는 호텔 2층. 부자인가 봐요. 호텔에서 돌잔치 하네요. 자, 돌잔치 순서. 이거는 어떤 거 할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감사 인사. 처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빠와 엄마가 인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나와 함께한 1년 영상 보기. 선생님이 어릴 땐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워낙 미디어, 비디오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요즘은 돌잔치에서 거의 이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 사진 찍고 아니면 비디오 같은 것들을 찍어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는 경우가 요즘은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빠나 엄마가 이 영상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준비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회사에서 돌잔치 이렇게 해주는 회사에서 돈을 조금 받고 엄마 아빠에게 아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받아서 이거를 대신 잘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마 거의 돌잔치에 가면 이런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돌잡이, 아이에게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것, 뭐 실, 연필, 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아이가 어떤 거를 잡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크겠구나. 보통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돌잡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꼭 하고 중요한 행사니까 돌잡이. 그리고 마지막에 기념사전 촬영, 같이 나와서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밥을 먹고, 이렇게 돌잔치가 이루어지죠. 자, 읽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랑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보기 전에 한번 책에서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자, 1번 조카가 잡은 돌잡이 물건, 그 물건이 가지는 의미, 이거는 뭔가요? 자, 마이크하고 가수가 된다. 자, 우리 조카는 여기 보면 돌잡이 행사에서 우리 조카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는 거는 유명한 가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괜찮습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특별한 생일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 틀린 건 뭐예요? 맞지 않아요. 틀려요. 어떤 거죠? 자, 돌잡이를 통해서 아기의 미래를 예상한다. 돌잡이를 가지고 아기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요. 여기 보면 돌잡이 행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을 잡으면 장수하고, 돈이나 쌀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연필을 자르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추측해요. 예상해요.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답은 2번인데, 돌잔치 때는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간다. 여기 보면 환갑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부모님이 여행을 다녀오시더니 좋았어요. 이거 환갑 여행을 부모님만 보내드렸어요. 다녀오세요 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다 함께 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모님만 가셨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환갑잔치로 부모님께 효도의 마음을 표현해요. 자, 여기서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행사가 많아서 분주했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자, 환갑잔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맞는 표현이고요. 건강하고 오래 살기 바라는 풍습이다. 풍습, 이렇게 전통 같은 거죠.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 이런 걸 풍습이라고 하는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한국의 풍습. 이렇게 같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가구족의 건강과 오래 살다, 장수는 오래 산다는 말이죠. 이것도 이렇게 같은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살아요, 장수를 해요, 바래요, 기원해요.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는, 아니면 약간 고급 어휘와 약간 고급이 아닌 이런 어휘,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환갑 때 한 일이 아닌 거, 하지 않았던 일은 뭐예요? 자, 시어머니를 위해 잔치를 열었어요. 자,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도 치렀어요. 잔치를 치르다, 잔치를 열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여기 치르다라는 거는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뜻이라서
잔치를 열다, 잔치를 치르다. 같은 표현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시어머니께 절을 했다. 맞나요? 자, 부모님께 절을 올렸어요. 여기도 절을 했다, 절을 올렸다. 같은 의미죠? 보통 절을 한 거, 이렇게 나보다 연배가 높고 많이 높으신 분한테는 절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을 올렸다, 절을 했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시어머니께 노래를 불러드렸다. 여기에는 노래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3번이 답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여행을 보내드렸다.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자, 환갑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환갑 여행을 보내드렸더니 너무 다녀오셔서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도 보내드렸다. 답은 3번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문화정보의 성년의 날. 한국에서도 요즘은 성년의 날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거나 파티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성년의 날, 여러분 나라의 성년의 날은 어떤가요? 크게 행사를 하나요? 여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성년의 날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예전에는 뭐 상투 올리고 비녀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서 성년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파티, 행사 이런 걸 좀 하기도 하고, 성년이 되면 권리와 의무, 이거 여러분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계속 살고 한국인과 같은 이런 지위,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어떤 권리, 어떤 의무가 있냐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그 문화 쪽에 나오는 부분은 인터뷰 할 때 이게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권리와 의무 이런 여기 좀 나와 있거든요. 뭐 술이나 담배도 피울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선 성년이 되면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고향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기 나오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구나 이런 걸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재미있었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또 공부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